경제학에 깨지지 않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자원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오펙이 석유로 영향력을 행사했듯 중국도 히토류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90%, 가격도 공급도 마음대로입니다. 미국의 전투기든 한국의 자주포든 독일의 잠수함이든 이 금속 없이는 못 만듭니다. 미국이 대체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원가가 3배나 높게 나왔죠. 일본이 거액을 쏟아부었습니다. 환경을 지키면서는 중국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과 재료공학자들이 한 나라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 히토류 한 톨 없는 나라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깐만요. 1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가장 강한 나라가 가장 약한 나라에 의존합니다. 미국의 F-35, 한국의 K9, 독일의 잠수함. 모두 중국산 금속 없이는 못 만듭니다. 기술은 자기네 거지만 재료는 남의 겁니다. 이게 21세기 슈퍼파워의 민낯입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 미국 명문대 자원경제학 교수입니다. 언론에선 저를 냉철한 자원학의 군인이라 부릅니다. 군 출신 경제학자라는 뜻이죠.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말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토류라는 금속을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물건인지는 모르실 겁니다. 이건 21세기 산업의 심장입니다. 전투기 한 대에 20kg, 구축함 한 척에 4.5톤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배터리에도, 풍력 발전기에도, 스마트폰에도 들어갑니다. 없으면 모터가 안 돕니다. 자석이 안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90%를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석유도 이 정도 독점은 못했습니다. 오펙 전성기 때도 60%였습니다. 그런데 히토류는 90%입니다. 시장이 아니라 제국이죠. 경제학에서 독점이 가장 무섭습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공급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그랬습니다. 2010년 일본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막았습니다. 딱 2달입니다. 그 2달 동안 일본 전자업체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F-35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는 보고가 올라왔죠. 세계 최강국이 중국산 금속 없이는 전투기를 못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 구조를 분석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무역이 아니라 경제전쟁입니다. 중국은 히토류로 세계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공급 자체를 무기로 쓰는 겁니다. 그럼 왜 다른 나라는 안 만들까요?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히토류 정제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오염이 발생합니다. 중국은 그걸 감수했습니다. 선진국들은 환경 규제 때문에 못합니다. 오염물질 처리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입니다. 그러니 중국산을 사는 게 싸게 먹힙니다. 깨끗한 나라일수록 더 비싼 값을 치르는 겁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볼 때마다 분노했습니다. 오염을 무기로 쓰는 나라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이 대체 공급처를 찾아봤습니다. 호주, 캐나다, 브라질.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중국의 3배입니다. 시장에서 경쟁이 안 됩니다. 슈퍼파워도 경제 앞에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저는 국방부 회의에 자문으로 참석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장성들이 그래프를 보고 있었습니다. 히토류 공급 차단 시나리오였습니다. 만약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6개월 안에 신형 무기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제가 국방보다 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료 더미 속에서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비히토류 자석이라는 문구였습니다. 히토류 없이 자석을 만든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성능이 형편없어서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엔 성능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의 92%라고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92%면 산업용으로 충분합니다. 군사용도 가능합니다. 이게 진짜라면 게임이 바뀝니다. 중국의 독점 구조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으면 뉴스에 났어야 하는데 조용했습니다. 보고서 하단을 봤습니다. 출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코리아 머티리얼스 리서치 인스티튜트 한국재료연구원이었습니다. 한국, 히토류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체 기술을 개발했다?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 한 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이 시장을 봤지만 이런 수치는 처음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세계 질서가 바뀝니다. 자원이 아니라 기술이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한 줄의 문서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직접 가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네오디뮴 자석 대비 92%라는 수치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겁니다.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의 시장 가격은 킬로그램당 150달러입니다. 여기엔 히토류 원자재 비용, 환경 처리 비용, 중국 독점 프리미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히토류 없이 92% 성능을 낸다면 원가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환경 처리 비용이 사라집니다. 독점 프리미엄도 사라집니다. 대략 40%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킬로그램당 90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성능은 92%를 유지합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닙니다. 시장 구조의 붕괴입니다. 더 계산했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 자석 시장 규모가 연간 120억 달러입니다. 중국이 90%를 장악하고 있으니 108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대체재가 나온다면 시장 점유율이 60%로 떨어집니다. 중국은 48억 달러를 잃는 겁니다. 연간 48억 달러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폭탄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시장 질서가 한 줄의 데이터로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료 교수들을 모았습니다. 하버드 경제학과 세미나실이었습니다.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히토류 시장 구조, 중국 독점률, 그리고 한국 기술의 성능 수치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자원도 없는 나라가 히토류를 대체한다고요? 다른 교수도 거들었습니다. 실험실 수치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양산은 다른 문제죠. 저는 그래프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이건 웃음으로 덮을 숫자가 아닙니다. 92%라는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산업용으론 충분합니다. 군사용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게 양산된다면 중국의 가격 결정권이 사라집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이게 진짜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다만 제가 믿기 싫을 뿐입니다.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서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번엔 파급 효과를 봤습니다. 히토류 가격이 40% 떨어진다면 전기차 배터리 원가가 12% 줄어듭니다. 풍력 발전기 제작비가 8% 절감됩니다. 방산 업체들의 조달 비용이 15% 감소합니다.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면 가격을 내려야 합니다. 그럼 이익률이 줄어듭니다. 환경 처리 비용은 그대로인데 수익이 줄어드니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국도 깨끗한 공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게 시장의 논리입니다.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시장 점유율입니다. 대체재가 양산되는 순간부터 중국의 곡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3년 안에 60%까지 내려갑니다. 5년 후엔 50%입니다. 독점이 무너지는 겁니다. 경제학자로서 이런 그래프를 보면 흥분됩니다. 시장 균형이 재편되는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그래프가 진실이라면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립니다. 자원이 아니라 기술이 권력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자원 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원을 가진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고. 오펙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론이 틀렸다는 겁니까? 기술이 자원을 이긴다는 겁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슴은 불편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이론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학자의 딜레마입니다. 진실을 보고도 믿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동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제 계산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기 싫어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92%라는 수치, 40%의 원가 절감, 48억 달러의 시장 이동. 모두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책상 위의 그래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을 봐야 합니다. 한국의 연구소에 가서 그 기술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 이론이 틀렸는지 아니면 세상이 바뀌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한국행 티켓이었습니다. 30년 학자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출장이었습니다. 제가 가는 건 기술을 보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확인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중국의 독점을 깨트릴 기술을 만들었을까? 반신반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재료연구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여러분, 공장이나 연구소에 가보셨습니까?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납니다. 모터 소리, 팬 소리, 진동음. 시끄럽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실은 달랐습니다. 소음이 없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테스트 장비가 보였습니다. 모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저 장비 작동 중입니까?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성능 테스트 중입니다. 저는 유리벽에 더 가까이 갔습니다. 자석이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돌아가는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일반 히토류 자석은 고속 회전 시 미세한 진동음이 납니다. 그런데 이건 조용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열 변형이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히토류 자석은 고온에서 자성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냉각 장치가 필요하죠. 그게 소음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석은 열에 강합니다. 냉각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온도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80도에서도 자성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은 60도만 넘어가도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80도였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0, 중금속 배출 0, 산성 폐수 0, 전부 0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실시간 데이터입니까? 네, 지금 이 순간의 수치입니다. 경제학자로서 저는 즉시 계산했습니다. 환경 처리 비용이 0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은 히토류 정제 과정에서 톤당 2,000달러의 환경 처리 비용이 듭니다. 그걸 무시하고 강에 버리니까 싼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처음부터 오염이 없습니다. 2,000달러가 절약되는 겁니다. 연구원이 자석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일반 자석과 무게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잡음이 없었습니다. 측정 장비 앞으로 갔습니다. 자기력을 측정하는 기계였습니다. 연구원이 자석을 올려놨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95.3%였습니다. 네오디뮴 자석 대비 95.3%였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92%보다 높았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전율했습니다. 이건 실험실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양산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군사용으로 충분했습니다. 산업용으론 넘쳤습니다. 게임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재활용률이었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 자석은 100%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히토류 자석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대부분 버립니다. 그런데 저희 자석은 녹여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원자재 비용이 절감됩니다. 환경 비용이 사라집니다. 재활용으로 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가격 경쟁력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저는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 언제부터 개발하셨습니까? 10년 전부터입니다.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히토류 없이 강 한 자석을 만든다는 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중국처럼 강을 오염시키면서까지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지키면서도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경제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깨끗함을 추구한 겁니다. 이익보다 신념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30년간 경제학을 가르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실험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치만 봐왔다. 그래프만 분석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르다. 신념을 만들고 있었다. 깨끗한 기술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다. 저는 연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산업을 만든 게 아닙니다. 세상을 더럽히지 않는 법을 만든 겁니다. 이게 진짜 기술입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경제는 깨끗할 수 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비히토류 자석의 경제적 파급 효과. 3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데이터로만 가득 채웠습니다. 감정은 빼고 숫자만 넣었습니다. 국제자원경제학회에서 발표 기회가 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다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 기술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발표 전날 밤 동료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톰슨, 내일 발표 정말 할 겁니까? 한국 기술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그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중국 측 반발이 거셀 겁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반발이요? 데이터가 틀렸다면 반박하면 됩니다. 맞다면 인정하면 되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순진합니다. 이건 학문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다음 날 아침 컨퍼런스 홀에 들어갔습니다. 300명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켰습니다. 화면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비히토류 자석 기술의 경제적 영향.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이 개발한 비히토류 자석의 성능은 네오디뮴 자석의 95%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산업용 및 군사용으로 충분한 수준입니다. 뒷자리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경제학자였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95%라는 수치 검증된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측정 과정을 봤습니다. 제3자 인증 기관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다른 학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실험실 수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양산이 문제죠. 원가는 얼마입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원가 분석 자료였습니다. 환경 처리 비용 제로, 재활용률 100%. 킬로그램당 90달러로 추산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90달러.
현재 네오디뮴 자석이 150달러인데 한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믿지 않을 뿐입니다. 앞자리에 독일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90%에서 5년 내 60%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장 규모 48억 달러가 재편됩니다. 중국 측 학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톰슨 교수, 당신은 지금 추측을 말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반 예측입니다.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시장에 안착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공급 안정성은? 품질 일관성은?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불안입니다. 시장보다 냉정한 건 데이터입니다.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글로벌 히토류 기업 로비스트였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너무 앞서 가시는 것 아닙니까? 시장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명함을 돌려줬습니다. 시장이 준비가 안 된 게 아닙니다. 당신네 기득권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교수님은 학자시니까 모르십니다. 경제는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경제는 이익의 학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학문이기도 하다는 걸. 당신들은 기술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무섭습니까? 오후 세션이 재개됐습니다. 저는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환경 오염 제로라는 문구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기술의 진짜 가치는 가격이 아닙니다. 깨끗함입니다. 한 교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깨끗함이 경쟁력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염은 더 이상 무료가 아닙니다. 이게 새로운 경제 질서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는 듬성듬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술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는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노트북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30년간 자원경제학을 가르쳤다. 오늘 그 이론이 시험대에 올랐다. 자원이 권력이라는 이론이.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그 이론의 균열을 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의심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제 무기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진실의 편에 섭니다. 컨퍼런스 이후 국제 검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의 재료공학연구소가 공동으로 한국 기술을 평가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표면적으론 기술 검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심판이었습니다. 저도 평가단에 참여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담당이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이번엔 각국 전문가 15명과 함께였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재료연구원 실험실에 도착했습니다. 평가단이 가져온 장비들이 먼저 설치됐습니다. 자기력 측정기, 열 분석기, 내구성 시험기. 전부 국제표준 장비들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아무 말 없이 자석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자기력 측정이었습니다. 독일 연구원이 장비를 작동시켰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88.7%였습니다. 네오디뮴 대비 88.7%였습니다. 제가 봤던 95%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미국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역시 과장이었군요. 실험실 수치와 실제는 다릅니다. 일본 측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8%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제가 봤을 땐 95%였습니다. 측정 오류였을까? 아니면 샘플이 달랐을까? 한국 연구원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비 전원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독일 연구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장비는 정상입니다. 한국 측이 다시 말했습니다. 입력 전압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기술자가 전압계를 가져왔습니다. 측정했습니다. 200볼트였습니다. 표준은 220볼트였습니다. 전압이 낮았습니다. 독일 연구원이 당황했습니다. 이건 누가 설정을 바꿨습니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전압이 낮으면 측정값도 낮게 나옵니다. 의도적이었다는 겁니까? 누군가 장비를 조작했다는 겁니까? 평가단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 측이 제안했습니다. 저희 장비로 다시 측정하겠습니다. 미국 연구원이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공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측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직접 조작하십시오. 저희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결국 한국 측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일본 연구원이 직접 샘플을 올렸습니다. 독일 연구원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라갔습니다. 95.3%였습니다. 오차 0.02%였습니다. 제가 봤던 그 숫자였습니다. 실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연구원이 재측정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95.4%였습니다. 또 다시 했습니다. 95.2%였습니다. 세 번 모두 95% 이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싸움이 아니었다. 신뢰의 싸움이었다. 누군가는 진실을 감추려 했다. 그러나 진실은 숫자로 증명됐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열 분석 테스트가 이어졌습니다. 80도에서도 자성이 유지됐습니다. 내구성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환경 배출 측정 결과 모든 항목이 0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검증될 때마다 평가단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 독일 연구원이 보고서를 낭독했습니다. 성능 95% 이상 확인. 환경 오염 제로 확인. 양산 가능성 높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진짜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미국 연구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톰슨 교수,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맞았던 겁니다. 다음 날 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코리아스 클린 매그넷 레볼루션. 테크놀로지 위드아웃 더트. 깨끗한 자석, 깨끗한 기술이라는 제목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신문들을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깨끗함은 비용이 아니라 권력이다. 이제 세상은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검증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실시간 시세를 봤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시작됐습니다. 히토류 관련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장 시작 10분 만에 8% 하락했습니다. 30분 후 12%였습니다. 점심때 15%를 찍었습니다. 시장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거래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토류 선물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킬로그램당 150달러에서 출발해 13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13% 하락입니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만약 이 추세가 한 달 지속되면 38% 하락합니다. 중국 히토류 산업의 시가총액이 480억 달러 증발하는 겁니다.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반대로 한국 소재 관련 기업들이 급등했습니다. 재료 기술 기업 주가가 20% 올랐습니다. 전기차 부품사도 15%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돈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2010년과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장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대체제가 있으니까요. 미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연합도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공급망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건 명확했습니다.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90%의 점유율이 60%로 내려갑니다. 5년 안에 50%까지 떨어질 겁니다. 시장 구조가 재편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가격 결정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이 정합니다. 대체제가 있으면 독점 프리미엄이 사라집니다. 이게 자유시장의 원리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독일 지멘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 히타치 모두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서에 새로운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클린 개런티, 깨끗함을 보증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 계약서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시장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최저가가 아니라 총 소유 비용을 본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를 산다. 이게 새로운 경제 질서다. 금융시장도 변했습니다. 투자 심사 모델의 환경 리스크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오염 배출이 많은 기업은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돈이 깨끗한 곳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강의실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자원경제학 이론이 바뀌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론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바뀌는 겁니다. 자원이 아니라 기술이 권력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승리엔 언제나 반격이 따른다는 걸. 기득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로비가 시작될 겁니다. 정치적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이건 경제 싸움이 아니라 권력 싸움입니다. 실제로 조짐이 보였습니다. 국제무역기구의 제소권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기술이 불공정 경쟁을 조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깨끗한 기술이 불공정하다니. 이게 기득권의 언어였습니다. 제 이메일에도 압박 메시지가 왔습니다. 논문 발표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시장 혼란을 막자는 명분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거부입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세상은 변화를 반기지 않는다. 그러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시장이 움직였고 돈이 흘렀고 질서가 흔들렸다. 이제 막을 수 없다. 밤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경제란 무엇인가? 숫자의 게임인가? 권력의 도구인가? 아니다. 경제는 선택이다. 깨끗함을 선택하는가, 이익을 선택하는가. 한국은 깨끗함을 선택했다. 그리고 세상이 따라오기 시작했다. 압박이 본격화됐습니다. 국제업계 로비 단체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신기술의 공급 불안정성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검증 기간이 짧다. 대량 생산 경험이 없다. 품질 일관성이 불확실하다. 경제학자로서 저는 그 논리를 분석했습니다. 표면적으론 합리적이었습니다. 신기술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달랐습니다. 이건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시장 지키기였습니다.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경제 전문지들이 특집을 냈습니다. 히토류 대체 과연 현실적인가? 중국 없는 공급망 가능한가? 기사 제목만 봐도 방향이 보였습니다. 의심을 심는 겁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계약을 보류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시장은 보수적입니다.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이게 기득권의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재료연구원에 연락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연구원 측은 조용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보증입니다. 일주일 후 한국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발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제3자 인증기관의 보증서였습니다. 독일 TUV, 미국 UL, 일본 JQA. 세 곳 모두의 인증이었습니다. 보증서 내용을 봤습니다. 성능 보증 95% 이상. 내구성 보증 10년. 환경 배출 제로 보증. 세 가지 항목 모두 명확했습니다. 숫자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애매한 표현이 없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보증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허위면 책임을 집니다. 이건 단순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경제 용어로는 신용담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새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클린 개런티. 환경 보증 조항이었습니다. 만약 오염 물질이 기준치를 넘으면 전액 환불하고 추가 보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다. 값싼 가격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신뢰로 차별화하는 거다. 시장의 게임 룰을 바꾸는 거다. 실제로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보류했던 기업들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유럽 자동차 회사가 먼저 계약했습니다. 미국 방산 업체도 따라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보증이 있으니까요. 조달 기준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엔 최저가 낙찰이었습니다. 가격이 쌀수록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총 소유 비용을 봅니다. 구매가에다 유지비, 환경 비용, 리스크 비용을 더합니다. 계산하면 명확했습니다. 중국산은 구매가가 쌉니다. 그러나 환경 처리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공급 불안 리스크도 있습니다. 총 비용으로 보면 오히려 비쌉니다. 한국 기술은 구매가는 조금 높습니다. 그러나 환경 비용 제로, 공급 보증 있음. 총 비용이 낮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 사례를 가르쳤습니다. 경제학은 가격의 학문이 아니다. 가치의 학문이다. 싼 게 항상 이익이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게 진짜 이익이다. 금융 시장도 변했습니다. 투자 심사표에 클린 리스크 항목이 생겼습니다. 오염 배출이 많으면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투자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반대로 깨끗하면 신용 등급이 올라갑니다. 자본 조달이 쉬워집니다. 저는 논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신뢰 프리미엄의 경제학이었습니다.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21세기 경제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신뢰 경쟁이다. 깨끗함이 프리미엄이 된다. 오염의 비용이 가시화되는 시대가 왔다. 그 논문은 주요 경제학 저널에 실렸습니다. 동료 교수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발표했을 땐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인정합니다. 시장이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수업 첫 장을 바꿨습니다. 경제학은 효율의 학문이 아닙니다. 신뢰를 증명하는 학문입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보증서 한 장이 1000개의 광고를 이겼습니다. 한국 기술의 영향은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넓게 퍼졌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산업 표준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럽 전기차 업계가 새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은 환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따랐습니다. 신규 무기 체계 조달 시 클린 소재 우선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성능이 같다면 깨끗한 공정을 택한다는 겁니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같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질서의 재편이었습니다. 부품 하나가 산업 전체의 언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공정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외교 분야였습니다. 한국과 주요국 간의 새로운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름은 클린 테크놀로지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기존 자원 동맹과 달랐습니다. 원자재를 나누는 게 아니라 기술을 공유하는 겁니다. 협정문 첫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테그리티 오브 프로세스. 공정의 투명성이었습니다.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 자체가 협력의 기준이 된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외교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고. 세 번째는 금융이었습니다. 국제투자은행들이 심사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환경 리스크 할인율이라는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오염 배출이 많은 기업은 투자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깨끗한 공정을 가진 기업은 신용 등급이 올랐습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도덕을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위험은 도덕을 기억한다. 오염은 이제 리스크다. 네 번째 변화는 교육이었습니다. 미국 MIT가 새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지속가능 제조 경제학이었습니다. 기술과 환경과 경제를 함께 가르치는 겁니다. 독일 공대도 비슷한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하버드도 바뀌었습니다. 자원경제학 교과서가 개정됐습니다. 새로 추가된 챕터 제목은 클린 컴피티티브니스, 깨끗함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저도 그 챕터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앞으로는 자원 없는 나라도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원이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강대국이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다. 다섯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국가의 품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뀐 겁니다. GDP 순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묻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만드는가? 공정이 투명한가? 기준을 지키는가? 한 국제기구가 새로운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클린 매뉴팩처링 인덱스, 깨끗한 제조업 지수였습니다. 한국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자원은 없지만 공정이 깨끗하니까요. 이게 새로운 국력의 척도였습니다. 저는 그 지표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말로 세우지 않는다. 공정의 투명도로 세운다. 크기가 아니라 깨끗함이 품격이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깨끗한 나라다. 그게 힘이다.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논문들을 봤습니다. 30년간 쓴 자원 경제학 논문들이었습니다. 모두 자원이 권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론이 수정돼야 합니다. 저는 새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21세기 국력의 재정이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자원을 가진 자가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깨끗함이 권력이다. 그 논문을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숫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데이터로 세상을 봤다. 그런데 한국에서 다른 걸 봤다. 사람이었다.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경제학은 차갑다고 합니다. 숫자만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경제학은 따뜻하다. 신뢰를 만들고 기준을 세우고 미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경제다. 제 수업 첫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칠판에 이렇게 씁니다. 국가의 힘은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에서 나온다. 학생들이 한국 사례를 배웁니다. 부품 하나가 세계를 바꿨다고. 기준 하나가 질서를 새로 썼다고. 저는 이제 압니다. 우리가 남길 건 기술이 아니다. 기준이다. 후배들이 배울 건 숫자가 아니다. 신념이다. 그리고 그 기준의 이름은 한국이다.